인사드리겠습니다. 화학올림피아드 담당하는 조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인물 정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양한 책들을 썼습니다. 미술작품 관련된 것도 있고 제가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고등학교에서도 교사를 하고 하다가 이제 화학올림피아드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은 이겁니다. 화학올림피아드 기출 동형 문제집. 이게 화학올림피아드에 있어서는 이 시중에 출판된 문제집은 이거밖에 없어요. 화학올림피아드 기출 문제집과 그리고 제 거.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것은 이 화학올림피아드에 대한 전문성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략하게 화학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상하고 있는 건 2023년도 8월 19일 날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8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또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건국대나 국민대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응시 인원은 대략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고요. 매년 대상이 가장 잘한 한 명에게 이제 대상을 주고 그다음에 2%까지 금상, 7%까지는 은상, 14% 동상, 24%까지 장려를 줍니다. 즉 응시 인원 4명 중에 1명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 전체의 구성이라던가 혹은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상자가 더 많아지고 줄어들면 그만큼 수상자가 줄어들 겁니다. 대략 한 700명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화학올림피아드는 화학 1과 화학 2 그리고 일반 화학까지 출제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범위 자체가 화학 1이 30%, 화학 2가 40%, 일반 화학이 30%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화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 화학은 화학 1과 화학 2를 합친 데서 조금 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류하는 화학 1, 화학 2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화학 1, 화학 2 내용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빠지거나 혹은 진짜 순수하게 일반화가 좀 더 심화된 내용들에 나오는 게 한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조금 더 심화해서 화학 1을 심화해서 배웠다, 화학 2를 심화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일반화학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 화학 1 구성 자체는 우리가 화학 1, 화학 2 있을 때 화학 2는 화학 1의 심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닙니다. 화학 1과 화학 2는 그냥 범위가 달라요. 화학 1에서는 원자의 구조라든가 주기율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분자의 구조까지. 근데 화학 2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얘들 사이에서 뭐 화학 반응할 때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하는 개념 위주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작아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얘들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고체의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계산 위주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화학 1보다 화학 2가 쉽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만 먼저 하기 때문에 화학 1 내용이 조금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신에 화학 1은 개념이 많아요. 화학 2는 개념이 작고 계산이 많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1, 화학 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학은 MO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크로마토그래피와 리간드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대신에 문제는 아주 정해진 유형으로 쉽게 나와요. 근데 그걸 개념을 이해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 작년 2022년 화호를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시험 문제는 60문항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정답은 플러스 3점이고요. 예전에는 틀리면은 물올 지금 감점제 있듯이 화학에서도 마찬가지 감점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또 무응답도 0점이고 오답도 0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추면은 3점이기 때문에 다 맞추면 180점이고요. 다 틀리면은 빵점이겠죠. 예전엔 다 틀리면 마이너스 60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상은 다 맞춥니다.
매년 거의 다 맞춰서 180점이 만점이고요. 이제 대상을 받는 거고, 금상은 165점인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약간씩 이 매년 컷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4문제 내지 5문제 틀릴 때마다 상이 하나씩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만점이고 5문제 틀릴 때까지 금상, 10문제 틀리면 은상 혹은 동상 중에 제일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5문제 틀리면은 이제 동상 또 장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훨씬 더 좋은 내용입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 목표 자체가 이런 거예요. 작은 과학자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어떻게 과학을 하게 되냐? 첫 번째 어떤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 현상을 보고 저건 왜 그렇지? 인과적 질문을 생각하게 되죠. Y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해답을 알아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과학.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과학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우리 과학과 그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등과학에서도 뭐 산염기,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것들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등과학 가면 똑같이 기체, 액체, 고체 배우는데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그리고 고등 가서도 화학투에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넓혀가는 이런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이 현상에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이게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초등과학에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놀이공원에서 이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놓쳤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터지게 될까? 이런 내용들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서 뭐 부피가 커지게 돼 혹은 뭐 크기가 커지게 돼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Y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원인이 나오겠죠. 위로 올라가면 왜 부피가 커지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중등과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등과학에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된다 라는 관계를 얻게 돼요. 이게 이제 중등과학이에요. 즉 초등에서 Y 질문하면 이제 중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에서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 법칙은 왜 성립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높이 올라갈 때 위에서 누르고 있는 분자 사이에 충돌하는 힘이라든가 이 안쪽의 기체의 힘이라든가 뭐 내용을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분자 수준의 해석인데 이 분자 수준의 해석이 바로 근본 원인이자 이 내용이 화학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이 Y 질문을 빡세게 했다. 그러면 초등과학만 가지고도 화학추 내용을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영재고나 과거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화학 1, 2 다 배우고 영재고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이 다 배우고 뭐 다 하지만 원래 구성된 건 중등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실히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런 게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들도 그 개념을 설명을 할 때도 이런 게 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화학 1을 배웠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자제분들 중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개념 설명을 할게요. 그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질량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질량수의 정의가 아니라 질량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적어놓은 책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물론 제 책엔 적혀 있습니다만 그 어떻게 되냐면 질량수라고 하는 건 원자에서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의 개수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자에서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는 뭐가 있지라는 질문이 다시 하나 더 나오겠죠? 그 앞쪽에 아마 설명할 때 배웠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에서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얘들의 질량비가 1대1 대 0이다. 이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질량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르칠 때도 그냥 이 개념이 있어, 이 개념이 있어, 이 개념이 있어 그냥 쭉 나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질량수의 정의를 이끌어내면서 이 수업이 들었을 때 요 내용만 배우고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다시 화학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중 지금 고3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등에서 배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등 때 화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다 까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까먹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량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그 정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 정의를 이끌어낸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개념이 있습니다. 질량수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들의 질량 B까지. 그러면은 얘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키워주는 이런 작업도 필요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애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저야 화학만 가르치니까 화학만 잘 설명하면 되겠지만 애들이 공부할 때는 화학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 화학, 뭐 생명과학, 수학, 영어, 국어 다 해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화학 개념 문제를 봤을 때 하나를 끄집어내라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줘야 그 머릿속에서 있는 개념들을 끄집어내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뭐 다른 원소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정의를 제대로 적어놓은 책은 없지만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으면 동양원소여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동 하면 동일하다라는 뜻이고 위는 위치예요.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냐?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은 아마 집에 가서 동위원소라고 하면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라는 개념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기율표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어떤 게 되냐면 그럼 주기율표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열하고 있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이 어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는 어떤 것들이 같고 어떤 것들이 다르다. 요것만 가지고도 뭐 문제를 엄청 많이 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개념의 크기도 키우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원리 진짜 기억을 잘 남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사 지식 하나하나만 이렇게 쭉쭉 나열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재조직하고 얘들이 그 머릿속에서 받아들일 때 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구조화시키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설명들을 학생들한테도 해줘요. 너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고3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고등부 수업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문제풀이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려주지 공부 방법이 이래야 돼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고3이면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중등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먼저 잡아가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예전에 강의를 하다가 화학 올림피아드를 이제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이게 고등부에서도 첫 해부터 대치동에 딱 첫 해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 강사하겠다고 했던 첫 해부터 대치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1년 강의를 하고 나서 바로 이투스에서 연락 와서 나랑 인터넷 강의 찍자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투스랑 화학 올림피아드랑 같이 하게 됐어요. 1년 또 딱 하고 났는데 이거 고등 화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이 중등에서 1년 동안 하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고 이게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거예요. 계속 직접 보고 대면하고 1년 동안 보고 특히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마 아빠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걸 느끼고 이제 다른 거 다 접고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은 우리가 그 초등과학에서 화학 2를 이끌어내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화학 2 수업을 하면서 화학 1에 대한 Y 질문을 하게 돼요. 화학 2에 대한 Y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일반 화학에 대한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화학 올림피아드 수업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건 잘 가르치고 화학 올림피아드에 안 나오는 건 아예 안 가르쳐 버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자체 교재를 진행할 때 이거 화학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수업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수업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화학 올림피아드 사실 수상하냐 안 하냐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화학 올림피아드 수업을 끝내고 났을 때 얘 화학 실력이 정말 막 성장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앞으로 어떤 화학 수업을 듣든, 얘가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는 경우에는 고3 끝날 때 마지막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는데, 요 과목을 듣더라도 새로운 개념이 없게끔, 그리고 통합과학을 할 때도 화학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화학 파트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러니까 다 들어봤던 개념을 다시 듣게,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화학 개념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준달의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준달의 일반화학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여기는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 교재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1, 화학 2에다가 일반화학까지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개념 없이 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아깝게 화학 1이고요. 얘는 화학 2예요. 화학 2 내용들도 마찬가지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이고, 요거 왼쪽은 자체 교재.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까지 심화해서 다루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화학의 하나의 특징이죠. 화학은 실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실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기도 해요. 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냐면, 이 색깔 되게 예쁘죠? 이렇게 약간 마법의 불꽃 같은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는데 요 장면을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카톡 프사에 설정해 놓은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화학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뭔가를 좋아해야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재물포 얘기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좋고 혹은 그 과목이 좋으면 그 당연히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잘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흥미를 돋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경험하는 거는 일화기억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금속의 불꽃 반응에서 그냥 색깔을 암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그냥 판서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거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정인영 선생님이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글만 이렇게 쭉 나열했었으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뭐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었잖아요. 그럼 사진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그 지식을 전달할 때 세 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작동적 표상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과학할 때 체험하고 막 직접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동적 표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상적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상징적 표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식이나 뭐 수식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상징적 표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역할이라서, 그렇게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자료를 주게 되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개념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수업 시간에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집에서 문제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느냐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문제풀이랑 그 과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배울 때는 배우자마자 바로 관련된 뭐 한 줄 두 줄의 짧은 내용이라든가 짧은 개념 쉬운 문제를 물어보는데, 집에서 이제 문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거나 혹은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얘를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부터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발상, 변형, 조합,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개념을 떠올리는 것. 이게 발상이고요. 변형은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문제에서 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삼각형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변형되는 거. 혹은 위에서 밑으로를 배웠으면 반대로 결과값만 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변형이에요.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킬러 문항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1단원에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4단원에 산과 연계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산과 연계의 양적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양적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산과 연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얘들 사이의 연관관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아까 그 개념을 큰 덩어리를 묶는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게 사실 조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 변형, 조합에 따라서 각각 내가 발상을 못했으면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으니까 개념 보완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형을 못했으면 개념을 떠올리긴 했으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제 유형별 연습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은 둘 중에 하나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럼 그 개념을 다시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연관관계를 알지 못했다. 그럼 개념을 엮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타임어택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화학올림피아드나 물리올림피아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보는 게 좋은 거는 한 바퀴의 입시를 돌려보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제 결과값을 내기 위한 그 과정들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개념 배우는 거랑 문제풀이하는 거랑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시험 점수를 내는 방법에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실력에다가 실전까지 더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림피아드 한 바퀴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저희 책에 연습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주기율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네모난 주기율표 그 표가 아니라 각 원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에 대해서 얘가 몇 죽인지 몇 쪽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이런 거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들려오죠. 144. 여기서 12 곱하기 12를 이렇게 막 적고 머릿속에서 12, 12에서 더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암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기율표 외워봐 라고 얘기를 하면 수엘립의 분산질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외워요. 20번까지. 그 요거 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나트륨이 몇 쪽이 몇 쪽이야 그러면은 3쪽이 1쪽이요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 산소가 몇 쪽이 몇 쪽이야 2쪽이 16쪽 이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막 대답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 100명 있으면 1명,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난 애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90명 이상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낮은 위치에서 최종 목표치가 되게 잘하는 친구들 예중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뛰어넘어봐 올라와봐 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라고 개념을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만큼 높은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 처음에 여기 있지만 너는 여기에서 한 번에 뛰어오르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 중간 단계 여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봐 여기까지 가봐 하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종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이래요. 한 번에 올라가야지 하면은 이게 못 올라가고 자기 실패해서 오히려 나는 화학이 안 맞나 봐 화학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또 비계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비계 설정을 해서 얘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실력을 성장시키는 거.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동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뇌의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1과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1 같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시스템 2는 숙고 과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운동을 배운다든가 뭐 골프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골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그 과정을 배우지만 실제 프로 골퍼가 이 공을 칠 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각도 몇 도 이렇게 생각하고 칠까요? 아니죠. 몸에 익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2에 있는 숙고 과정을 시스템 1으로 옮기는 게 프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구구단을 애들이 계속 연습해서 자동화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에서도 자동화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해놓고 자료를 안 주고 그냥 너가 열심히 안 했어. 네가 화학을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자료들을 주고 계속 얘들이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강사들을 선택을 할 때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학, 사회는 이런 현상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수학할 때도 제가 수학 강사는 아니지만 방정식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방정식을 배웠는데 방정식을 배우면은 학생들 공부할 때 그냥 정보책 이런 거 있으면은 쭉 넘어가다가 공식 박스 있는데 막 별표 치고 밑에 유제 풀어보고 그다음 넘어가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봐요. 다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다 완벽하게 하고 오히려 별표를 앞쪽에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 스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왜 방정식인지 이름 붙여도 궁금해하는 Y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얘가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함수를 배웠을 때 그럼 무슨 이거 뭐 한자를 좀 알아야 알겠지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그 비밀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상자에 어떤 게 있을까? 이게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 원리를 알아가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빈칸 채우기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빈칸 채우기 숙제로 나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는 숙제로 바꿨어요. 집에서 숙제로 빈칸 채우기를 해오고요. 빈칸 채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일리로 나가는 것들은 이제 교재에서 핵심 개념 중에서 빈칸으로 몇 가지 개념들을 줄어둬요. 그러면 핵심 개념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났을 때는 제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업할 때 거의 뭐 엄청 노트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필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애들도 따라 쓰겠죠?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저 사실 필기 노트를 요거는 올해부터 도입을 한 건데, 필기 노트를 학생들이 스스로 좀 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화학 2는 못 만들고 화학 1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념을 그냥 책에 있는 게 말고 제 머릿속에 화학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게 판서 내용들이 뭐 화학 1부터 화학 2 일반 화학까지 다 있겠죠. 뭐 뭘 보고 필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핑해서 꽤 많은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이걸 채워보고 그 다음에 노트를 보라고. 그래서 이걸 좀 연습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년 보완하고 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개념 이렇게 해서 원리까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확인을 할 수 있는 OX 퀴즈를 60문제를 봅니다. 근데 이것도 OX 퀴즈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쉽고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찍어도 50%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쉽게 다가가고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오지선다로 12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지선다 12문제를 푸는 건데, 자, 다음 중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보기 5개 나오죠? 그러면 5개가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 5문제를 다 그냥 OX 퀴즈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그 보기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에서 도대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보고 나면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반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커리를 타는 다른 반들의 시험 봤던 성적까지 합산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있도록 100명 중에 몇 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숙제 까먹을까봐 다시 한 번 더 보내주고, 그리고 요거는 그 세부 60문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주기율에 대한 테스트를 봤을 때 얘는 주기율이 부족해요, 주기율이 충분해요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주기율 표 자체를 외웠는데 여기서 원자 반지름은 못해요, 혹은 이온화 에너지는 완벽합니다, 전자 친화도는 조금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난이도라던가 이론인지 뭐 암기를 안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쭉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거고요. 요 성적표는 테스트를 보면 그다음 토요일 수업이나 일요일 수업 하면은 월요일쯤에는 이 성적표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나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고 할 때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랩을 이용한 개념 암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멜론에 아주 유명한 MC 메타라고 하는 래퍼가 프로듀싱을 하고요. 제가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인기곡은 탄화수소. 그러니까 학생들 좋아하는 건 산과 연기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모든 음원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거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큰 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는 매주 모의고사 한 회 정도를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20문제 정도 있고요. 그다음 OX 퀴즈, 여기서도 OX 퀴즈가 한 20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조준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조준모예요. 조준 모의고사. 네, 이렇게 숙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탑도 마찬가지로 숙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업 올 때는 하이탑도 준비해 와야 돼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아마 실러버스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금상이고 은상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캡처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완벽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집에서 학생들이 하이탑을 제가 수업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숙제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탑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습, 수업, 복습,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습, 수업, 복습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이탑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요, 제가 하이탑을 같이 보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예습은 한 3, 4분 정도로 되게 짧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로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카톡으로 이렇게 쭉 오늘 어떤 걸 배웠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예습 동영상이 있고 복습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60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문제까지는 오케이인데 13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좀 남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남겨서 시험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 과정들이 사실 제일 메인으로 가는 거는 화학 올림피아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개강하는 게 제일 길게 가고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그거 이전에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화학 브릿지가 2월 5일날 개강되는 게 하나 있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교육과정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브릿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릿지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를 그냥 중등과학에서 심화했다 이게 아니라 화학 1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화학 1 수준으로 가는데 다만 화학 1에 있는 내용들을 4회에 끝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울 때 이 개념 하나하나가 약간 듣고 나서 이해하면 둥둥 떠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거는 이해해서 부분적으로. 그런데 브릿지를 듣게 되면 브릿지에서는 이제 화학 1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회 동안 그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학 1을 듣게 되면 그 구조에 하나하나씩 채워 넣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브릿지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1은 여기 브릿지 끝나고 이어서 일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강 일정은 다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근데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날 개강하는 게 있고요. 3월 달부터 이제 1월, 2월 달에 화학 1 지금 방학 특강도 하고 있고요. 화학 1 하고 있는 반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2단원 지금 한 중반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아직 올해 만약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반 요거를 들으면 안 돼요. 올해 화학을 대비하는 게 아닌데 요거는 내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요때 화학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학원 심화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학 2로 넘어가는 그런 반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화학 2 3월부터 시작하는 화학 2를 해야 올해 화학 올림피아드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요 화학 2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화학 1이 토요일 9시부터 1시랑 1시 반, 5시 반인데 이게 2단원이에요. 2단원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앞부분 1단원은 인터넷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요거 끝나고 화학 2 들어갔을 때 다시 개강하는 화학 1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하던가 하면서 이 합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학 2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화학 2 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수업 과정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가르치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벌써 12시가 지났네요. 요 영상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한 10분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조규모 선생님 수업 엄청 좋다. 네.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인터뷰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질문도 받고 나가서 개별 질문도 받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먼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네. 병행을 안 한다면 네네. 어느 거를 먼저 추천하시는 기준을 뭘 가지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물리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화학 1이니까 지금 아직 뭐 선행이 잘 돼 있거나 혹은 되게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물리를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화학은 그냥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화학은. 그리고 보통 진짜 완전 탑 레벨까지 가는데도 물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렇게 돌리면서 가면은 딱딱딱 이렇게 커리도 좀 길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화학은 2년 커리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년만 제대로 배워도 진짜 충분히 거의 뭐 탑 클래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작년에도 초 6대 시작을 해서 중1이 올라가면서 시험을 봤는데 은상 나온 친구도 있어요. 물론 금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냈던 친구 중에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친구도 초 6에서 중1 올라가면서 은상 받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재고 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언제 시작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사실 두 개를 두 과목을 같이 주말반을 듣는 건 네. 어렵겠죠. 그렇게 듣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지가 그렇죠. 그걸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체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집중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 물리화학 듣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워낙 학원 강의 듣는 걸 많이 하던 이런 문화라서 잘 듣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씩 듣는 친구들 있고. 네네. 물리는 물리 원투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 물리 원리차를 같이 따로 있는데 하나는 화학 일지 어떤 화학 원투까지만 하면은 그냥 네. 따로
이런 올림피아드를 위한 수업 이런 거는 아닌데요. 저게 올림피아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올림피아드가 8월에 있기 때문에 8월 끝나고 9월부터 여기 화학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여기 12월까지 이렇게 끝내요. 화학원 건강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해서 12월 아니 1월이죠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요게 화학초 요렇게 들어가고 5월부터 7월까지 여기까지를 일반 화학을 보고요.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를 여기를 파이널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이제 메인 제일 많이 듣는 거고요. 요게 아니더라도 좀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언제 하면 되냐? 물론 10월에 시작하는 화원도 있고요. 11월에 시작하는 화원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반들이 있어요. 쭉 있는데 제일 늦게 시작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에 방학특강이 있어요. 방학특강이 있는데 이 방학특강 화학원을 여기에서 2월까지 끝내는 거예요. 3월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초를 이렇게 들어가서 3월에서 7월까지 3에서 7월까지 이제 화학초를 듣고 그 다음에 파이널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을 따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하고 막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화학초를 배운다면 거의 90%는 일반 화학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1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화학 원초를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파이널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화학 1, 화학 2 여기 마지막 여기가 일반 화학 한 2회 분량이 있기는 해요. 화학 2 끝날 때 요거 끝내고 바로 파이널을 가느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월 이제 요 때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아까 2월 물론 요 과정 전부 다 앞쪽엔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강하는 2월 브릿지를 한다면 2월 브릿지하고 3월 화학원 하게 되면 얘들은 파이널로 못 가요. 파이널로 가는 게 아니라 화학원 했으면 그 다음엔 쭉 가서 이제 화학초를 하거나 아니면 심화를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쭉 문제풀이도 조금 더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화학초는 이제 내년 차년도 1월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화학원을 되게 강조하는 건 정말 길게 가는 이런 반들이나 아니면 9월부터 12월 혹은 더 빨리 하는 반들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정말 길게 하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 1 뒷부분이 산염기 산화한원이 있는데 이 파트는 이제 화학 2랑 겹쳐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화학 2 내용을 가지고 와서 더 늘려요. 허리를. 9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저거 그렇게 길게 하는 거는 8월, 7월에 7월 방학하는 7월 18일 이때쯤 개강하는 반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 요쯤 10월, 11월쯤 되면은 거의 화학원 커링이 끝나요. 10월 달이면. 그러면 그 뒤는 뭘 하냐? 화학 2 산염기 산화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는 이런 강의들도 있어요. 그래서 커리 시간 맞을 때마다 어떤 걸 들으면 최선일까요가 아니라 시간 맞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리고 10월달에 화원 개강하고 11월 화원 개강하고 3월에도 화원 개강하고 방학특강도 개강하고 계속 화원은 개강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때 시작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화원을 개강하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 돼요. 보충을 조금 더 하고 부족하면 좀 더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예. 예비 중인데 내신 기간에도 되는 주말에 수업이 돌아가요? 예비 중 2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때 3월부터 시작하는 강의는요. 4월 둘째 주부터 3주 휴강하면은 아마 5월 1일, 2일 때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4월 말이나. 그러면은 3주 휴강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부터 3주 마찬가지. 이렇게 3주 휴강하면은 딱 맞을 거예요. 7월에서 한 수업이 2번 정도 있고 그다음 파이널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수업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영상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영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그냥 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왜 인터넷 강의 보면은 여기서 촬영할 때 지금 풀샷으로 잡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쭉 필기를 할 때 뒤에 조교 선생님이랑 카메라가 되게 방송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용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할 때 여기가 다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면 쭉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요. 그러면 필기도 훨씬 더 잘 보이고요. 학생들이 마치 현강에서 이렇게 듣듯이, 물론 현강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긴 한데 그거만큼이나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가끔 막 되게 집중도가 떨어질 때 하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편집해요. 왜냐면 시간을 되게 최소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학생들이 필기를 하겠죠. 필기 시간이 꽤 있는데 영상으로는 그거 다 편집해요. 다 편집해서 가능한 영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짧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쓸데없는 거 이거 쭉쭉쭉쭉 컷하는 게 훨씬 더 공부가 집중도 잘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요. 그러면 요거 한 4시간짜리 수업인데 다 자르고 나면 한 3시간? 2시간 50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2시간 50분을 배속으로 한 1.5배속으로, 필기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배속으로 듣게 되면은 한 2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은 쭉 복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정말 길고 오늘 날씨도 되게 눈도 많이 오고 힘들었을 텐데 설명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개별 면담은 여기 물리랑 화학 따로 개별 면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나와서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은 데 가면 살짝 애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 한 번 설명했던 거를 친구들 다시 물어보면은 이것도 모르냐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번을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살짝 이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듣니까 다시 개념을 다지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몰랐던 친구들은 다시 그렇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선생님 장점이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이 까먹어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일단 학생 수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점이 되게 소수정예반 못지않게 학생들을 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화학을 배우던 학원에서 물올 때문에 일주일 동안 빠지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라도 하자 싶어서 여기서 개념 정리만 들으려 했는데 여기 수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파이널을 하게 됐어요. 수학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물어보면 좀 늦은 시간에 여쭤보면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내일 물어봐 달라고 하는 쌤들도 있고, 그냥 이것도 모르냐면서 말은 직접 하시지 않지만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진짜 막 12시 넘어서도 질문하면 하나도 표정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다 답해주시고, 외우기 어려운 거나 엄청 헷갈리잖아요. 영어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다 알기 쉽게 다 공식 같은 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시험 보러 갔을 때 선생님이 이거 나오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도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정말 시험 풀다가 우와 하는 감탄사가 나왔고, 또 그
전날 선생님이 시험 잘 보라는 기원을 담아서 초콜릿에 탄화수소의 이성일체 개수를 숫자로 써서 붙여주셨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정확히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게 파이널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 그때 CSI 수업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그 전에 실험 같은 것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뭐 수업 일찍 끝내고 한 5분, 10분 정도 그 정도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수업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쪽이었는데다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암기 방법 알려주실 때 칠판에 이구아나도 그리고 하마도 그리고 그런 막 양양하면서 뛰기도 하고 그러는 외우는 방법 알려주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전시하고 전기 분해를 할 때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그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10시 넘어서 가는 프로그램에서 쌤이 직접 1대1로 그 3시간짜리를 직접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셔서 그때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또 파이널하면 물론 체력 소모가 심하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많으면 180문제 정도 풀고 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3,000문제 풀었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많이 풀고 가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파이널 전하고 후하고 개인적으로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다요. 화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과학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막 그 비커도 있고 실험도 하고 그런 게 화학이니까 화학을 되게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면 화학을 공부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은 힘든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것도 있어서 잘 이렇게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게. 그 화원에서는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데 화투는 개념도 많지만 또 식도 엄청 많아가지고 응용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원래 있었던 학원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화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너무 막 화학이라고 해서 너무 약간 긴장하지 말고 그냥 시작으로 해보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막상 해보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냥 망설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진짜 이게 될까라고 진짜 망설여지고 이 동남비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상을 못 하더라도 그 화월 그 데뷔하기 전이랑 후랑 화투 정리돼 있는 게 확실히 달라가지고 못하더라도 이 화월 이거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특별한 노력은 없이 그저 화학을 조준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고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지만 나중에 언제 꼭 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도에도 내년에도 꼭 내년에도 또 만나요. 한 30점 예상했는데 그래도 파이널 하다 보니까 점수 어느새 올라가 있고 그래서 화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조문쌤 사랑해요. 그리고 조준쌤하고 그냥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특히 랩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같이 시작해보면 정말 좋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강했을 때 뵙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네, 조준모 쌤, 저는 3학년 때 화학을 접하게 돼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느려서 많이 걱정도 되고 우려했던 것도 많은데 선생님 덕분에 이번 년에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작 반년 만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쌤 사랑해요. 조준모 쌤을 보면서 딴 쌤과는 다른 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조준모 쌤은 진짜 그 진심이 진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열정적으로 진짜 학생만을 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어요.